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신탁 방식에 대해서 한국토지신탁 정경찬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의 정경찬 팀장입니다. 앞에서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제 얼굴이 좀 살짝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재건축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하나 안내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우리 재건축을 하는 도시기 주거환경정비법과 별개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완화되는 부분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따르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재건축하고 상관이 있는 도정법이 같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양지마을의 현안, 양지마을의 성공문화, 저희 강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 최초에 우리가 정비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도시재개발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항만이 공식적으로 존재했었고 도정법이 2003년 6월달에 제정이 되면서 공공관리자의 역할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합 방식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신탁업자가 2016년 4월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많은 현장들이 사업하고 분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부동산 호황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다 차단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책위에서는 조합 방식의 한계가 명확하였습니다. 조합 방식의 문제점, 그다음에 공사비율의 상승들, 그다음에 위분양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감소가 되고 이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합 방식을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도 한계가 명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준천주공 잘 아시죠? 예, 준천주공 보면 추가 공사비를 시공사에서 1.1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 같이 1,630억만 부동산원에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시공사랑 계약하는 계약서도 도급공사 계약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희랑 하는 도급공사 계약서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실제로 시공사의 도급공사 계약서에는 도급공사 부분만 있어야 되는데 시행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담금에 대한 관리라든지 계약에 대한 관리라든지 자금의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1조 1,000억 중에 9,700억에 해당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비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의 문제는 공공에서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는데 이 표준계약서가 과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계약서가 말은 표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공사의 어려운 점을 오히려 대변해 줬습니다. 과거에는 착공 이후에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시공사가 착공 이후에도 공사비를 올릴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수도권 내 주요 조합 방식에서 상당히 많은 사고들이 터져 있습니다. 이 많은 사고들이 누가 똑똑하고 누가 강남이고
누가 조합원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단지들이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군데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천주공 사업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공사비 협상을 하던 중에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고 선 이중이 철거 개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현장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저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빨리 이주하고 그래야 착공이 빨라질 것이다. 명분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결정되지 않은 공사비를 가지고 이주를 했어요. 여러분들 집을 다 비웠습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자일까요? 누가 강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순간부터 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사업비를 조달했고요. 이주비를 조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조합도 한번 갈아쳤습니다.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고 그 조합은 수용을 거부했고 수용을 거부하자마자 둔천주공에서는 공사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을 행사했죠. 그러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또 발생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사업비를 대출을 했는데 이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니까 시공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네들이 사업비를 갚고 이주비 금융비도 다 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세 불렀습니다. 만세 불고 1.1조를 다 부담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대교 1구역입니다.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공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공사가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진 조합의 문제입니다. 22년도인가요? 공사비를 620만 원 정도의 협상을 완료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 해임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부가 해임이 발생했고 해임된 집행부가 다시 새로운 구성을 하는데 또 가처분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공사비를 못 받았으니 나는 공사를 중단하겠다 해서 공사를 중단한 겁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중단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공사를 중단하는 게 맞습니까? 공사를 해야죠. 근데 울고 싶었던 거예요. 시공사 입장에서. 왜? 22년에 공사비 협상을 했어요. 620만 원. 낮은 공사비죠. 그 이후에 공사비가 폭등을 했습니다.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 손해가 발생해요. 그런 손해가 발생하는 입장에서 조합이 빌미를 준 거죠. 빌미를 주니까 땡큐 하고서 공사 중단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강남 쪽에 있는 잠실 진주 아파트입니다.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본계약 체결을 했어요. 최초에 2018년도에 510만 원 하다가 2021년에 본계약을 하면서 660만 원에 공사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굿즈를 시작합니다. 굿즈를 시작해서 6개월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본 착공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6개월의 기간이 증가했을 뿐인데 시공사에서는 889만 원으로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조합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부결이 났습니다. 부결이 나니까 823만 원으로 협의하자 하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조합의 문제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시공사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889만 원과 823만 원의 차이는 지정마감제의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정마감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조합에서 탁 찍어서 이 상품 아니면 안 돼라고 한 그런 상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조합 방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최악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평내 진주 아파트. 지속적으로 조합과 비례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이주를 시작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뒷땅에 10년을 지나가서 금융비가 얼마가 발생했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했겠죠. 그리고서 부딪히한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이나 이주를 하고서는 10년이 지났으니 금융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상품이 제대로 된 상품이겠습니까?
두 달까지 선택이겠죠. 그러면 그런 예전에 했던 공사비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결론적으로는 사업성은 떨어지고 상품도 떨어진 거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대출 만기에 따라서 공매가 시작이 되면 조합원들은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다 조합 방식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방식에서 잘 하시는 조합장도 있으십니다. 없으시겠습니까? 훌륭하신 분들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이 네 가지가 조합에는 없습니다. 먼저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가 높은지 낮은지 적당한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게 얼마의 예가를 했는데 입찰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서 예가를 올린다 이런 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맞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도 안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합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 방식을 선택하면 자금을 사업비를 조달하는 주체는 분명히 조합입니다. 차주가 조합인데 차주가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이름만으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시공사에 신용공여가 있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조합 집행부가 일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에는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유명업체를 전문성을 가지고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에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도급계약서 자체도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지원은 한계가 있고 더더군다나 조합의 비리까지 발생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게 조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탁 방식은 무엇이 다르냐? 위에 보시는 네 가지가 바뀝니다. 저희 신탁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허브 사업비 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시공사의 신용이 없어도 신탁사의 신용으로 허브 사업비 보증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어떤 것만 하냐? 단순 도급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와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기존의 조합 방식의 시공사는 말은 을이지만 실질적인 가내 역할을 했던 게 자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저희 신탁 방식에서는 자금을 저희가 조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 하나 분양 보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향후에 분양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증대됩니까? 높은 가격에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낮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낮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시공사의 공사비는 도급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분양 경비, 금융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낮게 분양해서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분양 경비도 짧은 기간에 끝나야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는 낮은 분양가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왜 분양 보증이 중요하냐? 조합은 분양 보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공사가 한테 좌지우지 안 되기 위해서는 신탁 방식에서 신탁사가 분양 보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리를 시공사가 개입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 전부 다 저희가 계약을 관리하고 옵션까지 저희가 다 계약을 관리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계약 관리에 의해서 옵션도 당연히 여러분들 몫이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옵션 수익이 시공사의 몫이었다고 하면 신탁 방식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계약 관리를 통해서 자금 관리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가 대부분의 돈을 일주일 이내 다 인출해가는 분양불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탁 방식에서는 기성불 제도를 하기 때문에 들어온 자금에서 시공사가 공사한 만큼만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이 확보가 됩니다. 또한 신탁사는 조합과 달리 투명한 사업 관리를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사의 업무가 뭐냐?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탁사 수수료가 높다고 하면서 신탁사 하는 일 없잖아 라고 하지만 지금 보시는 모든 일은 저희 신탁사가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이러한 자금 조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여러분의 사업성을 좌지우지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통해서 공사비를 낮춰줄 수 있고요. 협력업체, 제대로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컨트롤해서 빠르게 관리 처분하고 분양 공사 관리까지도 저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구조는 조합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이 있어야 할 위치에 저희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시공사는 단순적으로 공사를 복귀하는 체계를 합니다. 그리고 허브 보증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자금을 조달하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토지동 소유자를 대표하는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여러분들과 의견 수렴을 하고 지자체를 통해서 인허가를 진행하고 이러한 관계로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 같은 경우와 향후에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결국은 이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탁사가 차주로서 빌리기 때문에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빌릴 때는 기체 비율이 그만큼 증가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건축과 같이 허브 보증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탁 방식이 시행자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 시행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행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 시행자는 방향 설정 및 대안을 제시할 뿐이지 저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전체회의라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총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이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대안 제시에 정비사업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없다, 이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면 신탁 방식의 신탁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다고 하면 최단 시간, 최소 시간,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길, 뭐 이런 걸 찾아서 보여드리죠. 근데 운전은 누가 합니까? 운전자가 하죠.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등 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모든 계약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 같이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습니다. 또한 신탁사는 조합과 달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감원과 국토부에 다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서 수탁자의 선관 의무, 충실 의무, 수탁자의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 예를 들어서 500억을 해놓고 나갔다. 500억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겠죠. 근데 신탁사가 그러한 불공정하고 비리를 저지른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는 당연한 거고요. 과실로도 위탁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표준계약서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신탁방식 정비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양지마을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양지마을의 사이트는 참 좋습니다. 중앙공원을 옆에 끼고 있고요, 순회역을 옆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4,390대 상가 세대, 그래서 통합재건축이라는 명분에 제일 부합하는 그런 단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우리 양지마을은 선도지구 돼야 됩니까? 네, 돼야 됩니다. 왜 돼야 되냐면 선도지구가 되고 제일 먼저 인허가를 받아서 제일 먼저 이주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순차적으로 이주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에서도 그랬죠. 강남에서도 그런 대규모 단지의 이주를 앞두고서 관리 처분을 조정해서 그렇게 시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우리 양지마을이 선도지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분당 지역에 선도지구를 추진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국토부에서도 분당 지역에 생각보다 많은 할당을 할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들이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선도지구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선도지구 되는 게 시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은 다 아시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가 각자 이렇게 개별 단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필연적으로 통합 재건축을 해야 하는 단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분들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혼자 추진하려고 해도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토지지분들이 다 묶여 있고 이 부분은 토지분할 소송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통합 재건축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노후객도시 특별법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우리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통합 재건축과 공공기업을 전제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객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잠깐만 들여다보면 윗부분은 필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국토부 장관의 이제 노후객도시 기본 방침이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지금 기본 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선도지구가 돼서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가야겠죠.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일부 단지에서는 사업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 기부채나 공공기업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명확하게 선도지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이 부분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 참여도 당연히 우리 양지마을도 70%를 넘었고요. 노후들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능 향상, 우리만큼 도시기능 향상에 좋은 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산 가능성, 당연히 우리가 대구 아래쪽으로 순차로 된다고 하면 확산 가능성도 무지하게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게 우리 양지마을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보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비구역의 세부 유형을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주거단지 정비형이 있고 중심지구 정비형이 있고 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이 있습니다. 이주대책 지원형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3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주거단지 정비형으로 25m 이상 도로로 다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역세권 500m의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심지구 정비형도 가능합니다. 시설 정비형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확충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선도지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성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기업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재 용적률에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표현은 기준 용적률이라고 하지만 기준 용적률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용어랑 헷갈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평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별로 평균 용적률을 주는데 300% 내외를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300%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평균 용적률을 300%로 봤을 때 그 양지 규모만 가지고 보면 1구간에서 현재 용적률 215%에서 300%까지 가는 85%를 10%를 낼 거냐 40%를 낼 거냐 이게 공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업 비율이 10%일 때는 8.5%의 용적률 상승분을 내놓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2구간에서는 평균 용적률에서 최종 용적률까지 올라간 부분 여기가 400%까지 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300에서 400, 100%가 올라가죠. 이 부분에 40 내지 70%를 공공기업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근데 좀 노멀하게 기사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15%, 이 1구간은 15%, 그 다음에 2구간을 50%로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61.75%를 공공기여로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에 대해서 지금 기사화되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적률 33%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놔라가 아니라 현금으로 환산해서 이 부분을 기여하는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게 지금의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 용적률, 평균 용적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구간별 공공기여를 몇 프로로 담느냐 이러한 부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시 평균 용적률 이하의 금액 법적으로 평균 용적률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10이냐 40이냐 40이냐 70이냐 물론 이렇게 가야 여러분들의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준 용적률입니다. 기준 용적률이 300%냐 280%냐 요 차이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공공기여 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렇게라도 돼야 여러분들의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선도지구 일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정이 기존에 돌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당겨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일정은 제대로 나오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동의율은 그냥 어떻게 보면 명단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향후에 동의서를 진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건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재건축이 아니라면 안전진단을 면제해야 될 명분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율은 대부분 70~80%를 확보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사업 방식에 대해서 기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정부가 이미 발표한 게 있습니다. 27년에 착공할 거고요. 30년에 준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27년에 착공해서 30년에 준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업기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 방식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가 그 리드하는 부분에서 힘들고 분란들이 발생하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탁 방식에 대해서 우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이스 사업 단지로 가고 있는 이런 교량에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 도로도 크긴 하지만 이 도로를 확복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부 체납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 가서 이걸 보면서 이 도로하고 사이에 지금 가로수가 좀 있죠? 아시죠? 근데 그 가로수가 없어지면 어떠한 장점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 가로수길이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단차를 활용해서 지하에다가 1층 같은 상업시 근린생활시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지하로 넣음으로써 용적률은 버리지 않고 추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중고부에 학교가 있으면 좋죠. 그죠? 하품화가 되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현재 이 위치에서 이대로 고수하면서 공사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조권이나 이런 교육환경이나 평가에 의해서 상품이 한계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사업이 되게 되면 결국은 학교 문제가 발생할 텐데 우리가 학교를 한 군데로 모으고 그 학교에다가 제대로 된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요즘 학교 운동장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 때 지하 공간을 멀티 스포츠 공간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공간을 주중에는 낮 시간에는 활용하고 저녁 시간 이후에는 우리 토지등 소유자들이 활용한다고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의 공공기여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이러한 공공기여를 가지고서 빠르게 협상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만치 온라인 투표 진행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방식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양지마을의 성공 방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경험입니다. 우리가 신탁 방식을 가더라도 모든 신탁사가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 성공 사례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업장에서 발전인가 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르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사업 초기에 16년에 법이 제정되고 18년도 이쯤만 하더라도 이들 이런 사업장 없잖아. 근데 지금 저희는 이러한 많은 사업장에서 성공 사례를 쌓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느 심박사보다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주마을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길, 바른 길, 빠른 길, 수익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의 첫 번째는 시공사일 것 같습니다. 시공사를 어떻게 뽑느냐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조합 방식에서는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공사를 제대로 뽑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다릅니다. 저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부산에 있는 범일 3구역이고요. 인근에 있는 범천 1-1구역 조합 방식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규모, 여기가 뭐 지하 면적은 좀 더 크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시장 환경에서 저희는 작년 12월에 이렇게 착공을 했습니다. 730만 원의 공사비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최종 검증해서 680만 원의 공사비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단지는 2주 다 끝났는데 공사비 900만 원 넘는 금액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결이 되겠죠. 타결이 되고 나면 또 뽑아야겠죠. 그러면 2주 다 했으니까 지금 금융비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조차 좋지 않아서 만약에 시공사가 덤비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합 방식의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탁사라고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정역세권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포시는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현장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세 군데 현장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시공사를 세 군데에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다 메이저 시공사를 뽑았습니다. 근데 공사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597만 원, 615만 원, 605만 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전세대 발코니 확장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전세대 발코니 확장 포함이 필요할까요? 저것만 발코니 확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일반 분양 발코니 확장도 포함이 돼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옵션 수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 분양에도 발코니 확장을 옵션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현장들이 없죠. 오히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소방공사비를 미포함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는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그 하자에 대한 민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이걸 포함하면 약 62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 바른 길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입니다. 나중에 공사비 시공사에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건설 공사비 지수 좀 낮은 값으로 하게 돼 있고 두 개 현장은 기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건설 공사비 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을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 현장에서는 공사를 시축을 해서 지질 조사서를 주고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을 없도록 해놨는데 두 현장은 다 공사비 변동이 있도록 해놨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시작은 차이가 얼마나 보이지 않지만 향후에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환경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저희 사례를 되게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독과자 6구역이라는 곳이 있었고 마천 4구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시공사를 뽑았습니다. 둘 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공사비에 보시면 이렇게 차이 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뭔가 결국은 신탁 방식의 장점이 검증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이 494만 원이면 그러면 당연히 마감 수준이나 이런 게 형편없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 그와 같지 않습니다.
아크로라는 브랜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마감재를 외산 마감재까지 포함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경쟁만 제대로 이루어하게 되면 그런 걸 받을 수 있다. 그런 거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국토지심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겁니다. 기본적인 공사를 위주로 하되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여러분들의 사업성과 연계해서 추가로 진행하는 그런 방향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트렌드, 재건축까지 고급화하냐 뭐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최초의 시공사와의 그림을 잘 그려야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풀려질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비행안전구역 2구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고층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도 보겠습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아닌 준초고층 아파트, 우리 49층까지를 준초고층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 준초고층 아파트만 하더라도 공기나 공사비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러한 준초고층부터는 소방성 심의를 적용합니다. 이 소방성 심의에 따라서 설계가 상당히 틀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준초고층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환상형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이고요. 시공사를 교체함으로써 이런 큰 차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완도 준공을 완료한 대전 용운주공인데요. 최초에는 동문건설이라는 회사가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참여한 이후에 대림 사업단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시공사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문의 공사비는 377만 원이었는데 신탁 방식에서는 327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준공 시에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반영된 경우인데 그래서 13%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른 재건축의 초석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얘가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지금 선도지구로 선정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도지구 선정되고 나면 정비 구역을 만들기 위한 정비 계획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조합 방식으로 가면 누가 그 업무를 할까요? 조합도 없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 통상적인 재건축 사업에서 그러한 정비계획 수립을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합의 없이 어떠한 도시계획 업체를 뽑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협력업체가 일하기 쉬운 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의 정비계획을 바꾸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사업장도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저희가 MOU 맺고 참여를 해서 초반부터 저희가 케어한 사업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초반에 들어가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나온 걸 봤더니 지금 보시면 이러한 설계가 나왔어요. 어떤 설계냐면요. 5구 타입이 양쪽 끝에 있고요. 3구 타입이 복도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설계입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소셜 믹스라는 이유로 명분으로 이런 설계가 만들어졌어요. 소셜 믹스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도 싫고요. 양쪽 끝에 있는 사람도 싫어요.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설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특히 3구 타입조차도 완베이, 요즘은 완베이 구경하기 힘든데 완베이였던 거를 2베이로 바꿨고 5구 타입으로 바꿔놨어요. 또 5구 타입도 3베이였던 거를 4베이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된다고 하면 그만큼 사업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조합 방식으로 갔을 때 정비계획 수립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할 겁니다. 누군가는 하고 추진이 만들 겁니다. 추진이 만들고 조합 설립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뽑을 거고요. 시공사 뽑을 때 대안 설계로 삐까반짝한 설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받고 나면 그거 변경할 겁니다. 변경하고 나면 다시 인허가 정비계획 변경하고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조합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 신탁 방식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한다고 하면 저희와 MOU를 체결하고 선도지구 선정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손님들 가신다고 하겠습니다. 서서 하셔도 됩니다. 저도 불편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2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비구역을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조합방식에서는 누가 만듭니까? 정비계획.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또 나서서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법에 있습니다. 도정법 101조의 8, 101조의 9에 의하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예비 시행자로 참여를 해서 입안 제한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저희가 여러분의 3분의 2 동의만으로 이 정비구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이 안에서 협상도 우리가 시화하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이 부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되고 3분의 2 동의와 2분의 1의 면적 조건만 완화되면 시행자 모시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구역 지정과. 바꿔 얘기하면 조합 설립인가와 똑같은 효과가 한 번에 여기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 기간이 단축이 되고요. 이와 동시에 바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고 한 번에 건축심의 사업 시행자, 통합심의라는 걸 하죠. 통합심의라는 걸 통해서 한 번에 하고 사업 시행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어느 신탁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지켜보자라는 주의입니다. 근데 상당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3분의 2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예비 시행자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시행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위반을 하기 위한 비용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계략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저희가 약 5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비구역 지정 제한을 법에 의해서 신탁사가 제한을 하고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계획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러한 동의 요건으로 정비구역 지정 제한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 사업장이 조합 방식으로 가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율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분의 3의 동의와 2분의 1의 동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통합재건축이에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시행자로 참여하면 단순히 3분의 2의 동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동의율 몇 프로입니까? 지금 동의해 주신 분만 똑같이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되고 나면 저희는 이렇게 일할 겁니다. 어떻게? 지금 저희가 다른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얼마집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여론 수렴을 할 겁니다. 지금 만약에 조합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없고 조합이라는 데가 없다고 하면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방향이 없습니다. 방법이. 근데 저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의사를 물을 겁니다. 자, 어떤 의사를 물어볼 거냐? 기본적으로 일단 평형선호도 조사도 해야겠죠. 그렇죠? 평형선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향후에 우리가 용적률에 대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본 용적률을 300%에서 150%까지 완화하기 때문에 45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주거 정비지구로 가게 되면 500%에 150%인 750%도 갈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기본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450%, 700%, 750%다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쉬운 건 있어요. 대형 평형을 다 깔아버리면 용적률 찾기 쉽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사가 없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사업장에서 지금 최근에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정비계획은 307%였어요. 근데 410%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더니 307%와 341%와 400%와 있었어요. 해봤더니 341%와니 수익성에서는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H사무소에 341%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이유는 뭐냐? 조합원님들이 그 지역은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다 보니 똑같은 용적률, 똑같은 세대수를 가지고서도 평형을 키워서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제가 양지마을을 봤을 때는 아마도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빠른 일의 하나, 저희가 한국토지신탁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동일한 시기에 18년도에 여기는 조합사님인가라고 여기는 18년도에 사업 시행자 고시를 받은 두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은 아직도 건축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지금 이 현장은 이주율 99.9% 두 세대 남고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발생하냐? 현안이 각종 현안이 발생했을 때 조합 방식에서는 협력업체들이 뭐라고 하냐? 핑퐁하기만 바쁩니다. 그리고 쟤 때문에 그런가? 쟤 때문에 그런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가야지 됩니다 하고 얘기해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구역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니 여기가 너무 좁아서 뒤에가 영구오염 세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구오염 세대가 발생하니까 이걸 해소하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협력업체는 뭐냐면 위에 그냥 까세요. 맞죠? 위에를 한층 날려도 두 층 날리면 그만큼 빛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틀었더니 이쪽으로 벌어지면서 빛이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했다는 겁니다.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수익성도 찾는 이러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협의 도출도 이런 거죠. 우리가 통합재건축이기 때문에 누군가 조합 체제로 간다고 하면 조합장이 어느 아파트지? 그 아파트만 유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저기 조합장이 거기 아파트니까 거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통합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신규 10구역 같은 경우도 아파트와 상가, 단독이 뭉쳐있는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분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를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종전자산 평가를 했더니 60% 정도가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60%가. 근데 일일이 전부 다 해소했습니다. 설명회를 열고 이런 부분을 해소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처분에서 97%의 동의로 관리처분이 통과가 됐고 최종적으로 종전자산에 대한 이의 신청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게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향후에 이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일 큰 과제가 독립정산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통합재건축인데 이 통합재건축에서 여러분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관리처분이 안 될 겁니다. 왜? 서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적률도 다르고요, 세대수도 다르고요, 대지 면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각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서 각 단지별로 비례율을 산정하고 분담금을 산정하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문성 있고 그다음에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매니안 원밸리입니다. 여기 매니안 원밸리를 보시면 광업 경남 아파트가 있었고 또 이쪽에 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파트까지 해서 6개로 뭉쳐진 이런 재건축입니다.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특이하게도 독립정산제라는 독립채산제를 했습니다. 내 땅에서 나중에 향후에 입주하는 것도 내 땅으로. 근데 여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가능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하면 싸움밖에 안 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국토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분당 지역에서는 독립정산제를 해야지 독립채산제를 꺼내는 것은 사업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명확하게 독립정산제를 밝히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방호 3차 경남아파트 이렇게 비율이 각자 다 다릅니다. 이 다른 내용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하는 거예요. 자, 왜 달라야 되느냐 이럴 수 있어요. 향후에 우리가 사업 시행인가를 하고 나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뭐 23평짜리가 있고 이쪽 아파트에도 23평짜리가 있는데 감정가가 달라요. 그러면 싸움이 나기 시작을 해요. 왜? 내 입지가 더 좋은데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의 입지가 더 좋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독립정산제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네 단지 안에서만 값을 다툽니다. 옆에 있는 단지랑 값을 다투지 않습니다. 내 동일한 단지 안에서만 다투기 때문에 옆에 단지가 얼마 평가받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독립정산제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가는 길 중에 하나는 이주관리죠. 우리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주도 잘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주 문제뿐만 아니라 또 불거지는 게 있습니다. 철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철거 얼마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중층 아파트도 4개월, 5개월이면 전부 다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규모의 과천에 있는 데서는 12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철거 심의만 3개월이 걸리는데 철거 심의를 먼저 안 했으면 그만큼 또 까먹습니다. 그리고 철거 심의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하지 않으면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대관 업무를 해야만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수익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조합 방식에서는 분양 가격을 시공사가 결정하되 분양 비용은 조합이 부담합니다. 참으로 불합리하죠. 근데 신탁 방식에서는 분양 가격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거기에 맞는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허그 보증, 분양 보증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분양 보증 하에서 여러분들이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시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단에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이렇게 해놓냐 이렇게 해놓냐가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의 길입니다. 신길뉴타운에 있는 저희 현장인데요. 신길뉴타운에서 저희 같은 판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 다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저희는 18년대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상품의 차이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자금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해보니 우리가 계약금 10%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돈이 남습니다. 돈이 남는 데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시공사 공사비는 이렇게밖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 그래서 저희가 약 1,400세대 규모인 하긴 1구역에서는 현재 이자 수익만 48억 원 정도가 발생했고요. 예전에 말한 대전 용호주공 같은 경우도 이자 수익만 10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맞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무나 해결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신탁사라고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도 모 신탁사에 해놓은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는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는 얘기만 합니다. 이 현장이 두 개 현장이 아닙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업성 분석을 했는데 A라는 신탁사는 이러한 선택을 했고요. 저희는 이러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신탁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쪽이죠. 돈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강남이었습니다. 강남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었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면 말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 전후를 받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금액을 적용한 거죠. 근데 저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금액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갔더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하면 그 사업 관리 처분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탁사 선정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토지신탁은 예전에 LH의 자회사였습니다. 한국주택공사, 토지공사의 자회사였다가 민영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사업장을 하고 있고 제일 까다롭다는 서울에서도 제일 많은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유수한 메이저 시공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에 대해서 최근에 이러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 사업장에서는 단 하나의 안 좋은 얘기도 없이 모범 사례로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경험이고 전문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직에 차지하고 있는 인원들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의 수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직이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팀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양지마을을 하게 되면 당당할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더하고 수익은 곱하고 비용은 줄이고 비용은 나누는 그런 정비 사업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좀 받을 건데요. 그럴까요? 예. 아주 긴 시간 애써주신 정경찬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